여러분은 혹시 10이나 15로 시작하던 그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드르륵 드르륵. 허리춤에서 울리던 그 진동 소리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서 공중전화 앞으로 달려가던 그 시절의 물건 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낡고 모서리가 다 깨진 검은색 삐삐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 닳아서 켜지지도 않는 이 먹통 기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무서운 족쇄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아마 뉴스를 즐겨보시거나 경제 잡지를 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제 얼굴을 스치듯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프랜차이즈 신화, 여성 CEO의 롤모델. 그게 세상이 저에게 붙여준 근사한 이름표들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IMF 때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제가 대단하다고요. 독하다, 야무지다,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웃습니다. 그 대단한 성공이, 그 화려한 빌딩이 실은 제 핏줄을 팔아먹은 대가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누나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면 속에 숨어 산 위선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둔 썩어 문드러진 제 속살을 도려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밖에는 2025년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저 멀리 남산타워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제 방은 따뜻하고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옵니다. 윙윙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 어디선가 풍겨오는 매캐한 연탄 냄새와 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는 겁먹은 눈동자 하나가 제 꿈을 찾아옵니다. 누나 오는 거지? 나 여기서 꼼짝 안 하고 있을게. 그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제 나이 이제 56. 남들은 인생의 여유를 즐길 나이라는데 저는 밤마다 30년 전 그 차가운 서울역 광장 한복판으로 끌려갑니다. 1997년 겨울.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던 그 해를요.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뺐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부도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흘러나왔고 길거리에는 양복 입은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줄을 서던 어머니들의 모습.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시절의 뼈아픈 기억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넉넉지는 않아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예쁜 옷 입고 연애할 꿈에 부풀어 있던 철없는 2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거래처들이 줄도산하면서 아버지가 받은 어음들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빚쟁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고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던 그 공포. 지금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그때 생긴 버릇입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남기고 증발해 버리셨죠.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그 길로 쓰러지셔서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은 건 29살의 저와 19살의 남동생 민수뿐이었습니다. 민수. 제 동생 민수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지적장애 2급. 나이는 19이었지만 지능은 7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덩치는 저보다 훨씬 컸지만 천둥이 치면 무섭다고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아이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해벌쭉 웃으며 박수를 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세상 떠나가라 엉엉 울던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순진무구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민수는 우리 집의 아픈 손가락이자 웃음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동생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나 단칸방을 전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 했지만 IMF 시절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민수였습니다. 제가 일하러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는 민수는 사고뭉치였습니다. 배고프다고 가스 불을 켜려다 불을 낼 뻔하기도 하고 열려있는 문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려 파출소에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보가 돌아다닌다며 삿대질을 했고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배고파. 햄버거 먹고 싶어. 민수는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TV 광고에 나오는 햄버거 타령만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동생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너만 없으면 나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짐이 지워진 거야? 차라리 같이 죽어버릴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마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참함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저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1998년 2월에 어느 끔찍하게 춥던 날이 밝았습니다. 밀린 월세를 못 내 결국 쫓겨난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서울역은 저희 같은 실직자와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운 사람들,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 그곳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기둥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춥다며 제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추워.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그 칭얼거림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어디 있어? 우린 이제 길바닥 인생이야.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이 된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저 멀리 롯데리아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고기 버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민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누나, 햄버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이끌고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매장 안은 천국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감지 못한 머리에 꾀재재한 몰골로 그들 틈에 섰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그걸 사서 민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햄버거를 허겁지겁 베어 물었습니다.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히며 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아이의 저 순수한 식욕이 부러워서였을까요?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햄버거를 우물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누나도 먹어. 맛있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울 텐데 누나 먹으라며 햄버거를 내미는 그 손. 저는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누나는 배불러. 민수 다 먹어. 그리고 저는 허리춤에서 삐삐를 풀었습니다. 검은색 모토로라 삐삐. 당시 대학 졸업 선물로 아빠가 사주셨던 제게 남은 유일한 사치품이자 연락수단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봐. 저는 삐삐를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삐삐라는 거야. 누나랑 민수를 연결해주는 마법의 기계야. 마법의 기계. 그래. 누나가 지금 아주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야 해. 돈 벌러 가야 한다고. 돈. 햄버거 또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햄버거 100개 사줄게.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점퍼 주머니에 삐삐를 넣어주고 지퍼를 꼼꼼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첩을 찢어 매직으로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 민수야. 누나가 일 끝나면 이 삐삐로 연락할 거야. 삐삐에서 소리가 나고 액정에 이 숫자 뜨면 그때 누나가 데리러 올게. 알았지? 빨리 빨리. 그래, 누나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 뜨기 전에는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 이 자리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해.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알았어?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응. 나 햄버거 다 먹고 기다릴게. 그 아이는 의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누나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금방 다녀올게. 저는 차마 민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안녕. 해맑게 손을 흔드는 민수를 뒤로 하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지금 돌아가면 평생 저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해. 나라도 살아야 해. 저는 뛰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로질러 인파 속으로 지하철역 입구로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누나 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해 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에 섰을 때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렸다. 드디어 버렸다.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데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고 저는 도망치듯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역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동생 버리고 도망가는 년이야.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세상에서 저만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혈육을 햄버거 하나와 고장난 삐삐 하나에 팔아넘겼습니다. 그게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던 그날 제가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민수를 버린 죄책감을 잊기 위해 일 중독자처럼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작은 포장마차를 차리고 김밥 장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펜트하우스, 외제차, 명품 옷.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바로 편안한 잠입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 마음의 빚은 이자처럼 불어나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허겁지겁 햄버거를 먹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고, 따뜻한 옷을 입을 때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떨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라 살이 아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공한 뒤에 사람을 풀어 민수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실종 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서울역 근처. 돈을 뿌려가며 찾았지만 민수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제 동생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어디 좋은 시설에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아니면 벌써 죽어서 고생 안 하고 하늘 날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억지로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은, 아니 운명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의 값을 기어이 치르게 하려고 잔인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물류센터 확장 공사가 있어서 시차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트럭들이 짐을 싣고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창고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깍듯한 보필을 받으며 걸어가는데 구석진 곳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용직 인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자기 몸집만 한 무거운 박스를 낑낑대며 나르는 남자. 허름한 작업복에 덥수룩한 수염, 깊게 패인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 얼핏 봐도 쉬는 넘어 보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펴며 땀을 닦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순진하고 겁먹은 눈빛. 그리고 습관처럼 입술을 오물거리는 그 모습.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지고 주름은 자글자글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걸까요? 아니면 죄 지은 자의 본능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내 동생 민수였습니다. 서울역 햄버거 가게에 버리고 도망친 19살의 그 아이가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울어야 했을까요? 민수야, 내가 누나야. 내가 나쁜 년이야. 하고 소리쳤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제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성공한 CEO 김수진이 장애인 동생을 버린 비정한 여자라는 게 밝혀지면, 내 회사는, 내 명예는, 주주들은, 언론은,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계산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에서 도망칠 때처럼 저는 또다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땅만 보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비서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기 일하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네. 날도 추운데. 예. 일용직 분들입니다. 가보죠. 머리가 좀 아프네요. 저는 꽁무니를 빼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와 민수의 28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니, 재회가 아니라 저의 두 번째 유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사업가로, 밤에는 죄인으로. 저는 관리팀장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류팀에 다리 저는 분. 김민수 씨라고 했나요? 그분 너무 힘든 일 시키지 말고 좀 편한 보직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월급 외에 특별 보너스 좀 챙겨주시고요. 절대 제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 복지 차원이라고 하세요. 돈.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돈질이었습니다. 동생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돈 몇 푼 쥐어주며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창고 정리 업무 대신 경비 보조 일을 맡게 되었고 두둑한 봉투를 받으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관리팀장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안도감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그 아이가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 앞에 누나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수가 살던 고시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독사. 지병인 심장마비로 혼자 방에서 죽어간 지 며칠 만에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처리가 될 뻔한 걸 회사 직원 명부에 적힌 비상 연락망 때문에 저에게 소식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고시원 방. 창문 하나 없는 먹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제 동생이 머물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0년 전 제가 서울역에서 버렸던 양심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착각을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오만하게 제멋대로 동생을 판단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라면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살이 속에서 낡은 과자 깡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물 상자처럼 소중하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깡통. 떨리는 손으로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1998년 겨울 제가 서울역 롯데리아에서 민수에게 쥐어줬던 검은색 모토로라 삐삐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칠이 벗겨진 삐삐. 하지만 얼마나 닦고 또 닦았는지 액정만큼은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메모에 담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온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했던 한 영혼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부디 이 못난 누나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마음껏 욕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철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전동차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검푸른 한강물이 넘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죄책감도 지긋지긋한 가난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죽을 용기조차 없는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짐승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입가에 번진 싸구려 립스틱.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기 살점 같은 핏줄을 떼어내고 도망친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였기에 저는 무작정 영등포의 한 찜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갔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헛것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삐삐를 들고 저를 찾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저는 물속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온 주제에 배가 고픈 제 뱃속이 징그러웠습니다. 매점에서 미역국 한 그릇을 사서 허겁지겁 말아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밥알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나랑 같이 있어봤자 둘 다 굶어 죽어. 서울역에 있으면 경찰이나 좋은 사람들이 발견해서 시설로 보내줄 거야. 거기 가면 밥은 안 굶겠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만나서 따뜻하게 잘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아니, 마취시켰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 1초도 제 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악바리, 독종, 미친년. 그게 제가 듣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영등포 시장통의 순댓국집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몸이 고단해야 잡생각이 안 나니까 오히려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도 자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가씨, 젊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독해? 눈에 살기가 있어. 시장통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 살기였죠. 가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성공에 대한 광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민수를 버린 그 짓이 헛된 짓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길거리 좌판에서 시작한 김밥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매운 김밥, 마약 김밥을 개발해 새벽부터 줄을 세웠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하나 늘리고 2개 늘리고 나중에는 제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렸습니다. 통장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기억 속의 민수는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2월 14일 민수를 버린 날이 오면 몰래 절에 가서 등을 달고 비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못난 누나 용서하지 마라. 그건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싸구려 위로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새로 지은 저희 회사의 제2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물류본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흐뭇하게 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높게 쌓인 박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게차들. 이 모든 게 제가 이룬 왕국이었습니다. 뿌듯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김씨, 그거 똑바로 못 옮겨? 군뱅이야? 작업 반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 곳에 한 남자가 쩔쩔매며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국방 색깔까리 점퍼에 낡은 안전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무거운 박스를 힘겹게 들어올리는 남자. 작업 반장의 호통에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그 목소리. 어눌하고 느릿한 잔뜩 위축된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햇볕에 검게 그을린 목덜미, 그리고 왼쪽 귀 밑에 있는 동전만 한 붉은 점. 어머니가 늘 쓰다듬으며 우리 민수 복점이네 하셨던 그 점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빗소리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와 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제 동생 김민수. 30년 전 서울역 롯데리아에서 누나 햄버거 100개 사줘하며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을 이끌고 제 회사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세상 풍파에 찌들어 생기를 잃은 눈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겁 많고 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높으신 분이 자기를 쳐다보니 겁을 먹은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30년입니다. 29에 팽팽하던 누나가 56의 늙은이가 되었으니 알아볼 리가 없었겠지요. 아니, 설마 자기를 버린 누나가 이런 대기업의 사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민수야.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일 보세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시는 분입니까? 그 질문에 제 머릿속에서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모른다고 해. 지금 안다고 하면 끝장이야. 내가 버린 동생이라는 거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다 무너진다고.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안쓰러워서요. 거짓말. 또 거짓말. 30년 전에는 돈 벌러 갔다 올게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동생을 죽인 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물류센터를 내려다보며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제 버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지?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지? 다리는 왜 저렇게 된 거야? 온갖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직접 가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겁한 그림자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김 부장. 아까 현장에 보니까 그 다리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일용직. 아, 네. 김민수 씨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작업 속도가 느려서 이번 달까지만 쓰고 내보낼까 했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김 부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수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사회적 책임도 있고 장애가 있는 분을 그렇게 쉽게 내치면 안 되죠. 그분 정직원으로 채용하세요. 네. 정직원이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학력도. 제 말 안 들립니까? 그리고 힘쓰는 일 말고 경비실이나 자재 관리 쪽으로 편한 자리 주세요. 월급도 호봉 좀 높게 쳐주고요. 단 절대 제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뜻이 그러시다면. 김 부장이 나가고 나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으로 땜질하는 내 자신이 역겨웠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CCTV로 민수를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 집무실 모니터 한 구석에는 항상 물류센터 경비실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앉아있는 민수. 사람들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 어설프게 경례하는 민수. 점심시간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는 민수.
화면 속의 민수는 많이 늙고 초라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경비실 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에도 아주 잠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게 최선이야. 내가 직접 나타나서 충격 주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는 게 민수를 위한 거야. 저는 그렇게 또다시 자기 합리화의 성을 쌓았습니다. 가끔 민수 앞으로 익명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파카를, 명절에는 고급 한우 세트를, 여름에는 홍삼 액기스를. 회사 우수 사원 포상입니다라는 거짓말 꼬리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관리팀장의 말로는 민수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린애처럼 좋아하며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바보. 천치바보. 자기를 버린 누나가 주는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가장 먼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민수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서로 다른 하늘을 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지난주였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밤늦게. 인사팀장 김 부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물류팀 김민수 씨가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숙소에 가봤는데 가봤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아가셨답니다. 고시원 방에서 심장마비로 이미 며칠 되신 것 같다고 경찰이.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수야. 나 아직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었는데. 누나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겉옷만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신호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낡은 고시텔이었습니다. 좁은 복도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폴리스 라인이 쳐진 방문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제가 저 사람 누나입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내 입으로 누나라고 말한 것은. 하지만 대답해줄 동생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혼이불 하나에 덮여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민수의 방. 그곳은 방이라기보다 차라리 관에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침대. 누렇게 변색된 벽지. 창문 하나 없어 곰팡내와 습기가 가득 찬 공간. 제 펜트하우스 화장실보다도 작은 이곳에서 내 동생 민수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혼자 떠났습니다. 침대 맡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옷걸이에는 제가 회사 명의로 보내준 그 겨울 파카가 비닐도 뜯지 않은 새것인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을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터졌습니다. 유품 정리하셔야죠. 가져가실 게 있는지 보세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칫솔, 다 다른 슬리퍼. 평생을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대 밑 구석에 놓인 작은 양철 깡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즐겨 먹던, 지금은 단종된 옛날 과자 깡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꼴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저는 그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녹슨 뚜껑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깡통 안에는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검은색 물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모토로라 삐삐. 1998년 그 추운 겨울 서울역 롯데리아에서 제가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삐삐였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모서리가 깨져 있었지만 얼마나 손으로 만지고 닦았는지 버튼의 숫자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삐삐를 꺼냈습니다. 건전지 덮개는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액정에는 잔기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삐삐 밑에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그것은 30년 전 제가 찢어서 준 수첩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매직으로 갈겨 쓴 숫자 8282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한글을 겨우 뗀 동생이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꾹꾹 눌러 쓴 흔적. 누나 밧데리 갈아도 안 떠서. 누나 바빠서 못 오나 봐. 민수가 기다려야 돼. 누나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려야 돼.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올 거야. 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삐삐가 울리기만을 3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고장 난 줄 알고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또 갈아 끼우며 혹시나 잠든 사이에 삐삐가 올까봐 잠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잤을 동생. 서울역에서 쫓겨나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고 쪽방촌과 고시원을 떠돌면서도 민수는 단 한순간도 누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보 같은 믿음이 저를 더욱더 잔인한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고 저주했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죽는 순간까지 누나를 믿고 기다린 그 순수한 사랑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삐삐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고시원 방이 떠나가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죽을년이야. 제 울음소리에 경찰관도 고개를 돌렸고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멈춰 섰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삐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꽉 쥐는 바람에 접촉 불량이던 건전지가 연결된 모양입니다.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꺼져 있던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녹색 화면 위로 숫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눌러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민수가 누나 왔다고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30년 전 서울역 광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햄버거를 입에 물고 해맑게 손을 흔들던 19살 민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누나 왔구나. 저는 삐삐를 뺨에 비비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누나 왔어. 민수야, 누나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대답해줄 민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유골함이 되어버린 동생은 이제 영원히 제 삐삐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준 것은 삐삐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기구였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에 매달려 춥고 배고픈 30년을 버텨냈을 동생을 생각하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비싼 옷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호사가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깡통 속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쌈짓돈. 일용직으로 번 돈을 1푼, 2푼 모아둔 돈. 그 돈다발 사이에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간은 1998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햄버거 사주겠다던 제 거짓말을 민수는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떵떵거릴 때 민수는 누나랑 햄버거 먹을 날만을 꿈꾸며 1,000원, 2,000원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제가 번 수백억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동생의 눈물과 땀과 사랑이 맺힌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닥에 쏟아놓고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성공한 CEO 김수진이라는 가면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악마다. 동생은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동생을 창피해하고 숨기고 모른 척했다. 1,000벌? 아니, 1,000벌로도 부족하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의 공기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소파, 대리석, 바닥. 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동생의 시체 위에 쌓아 올린 이 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수가 남긴 삐삐와 꼬깃꼬깃한 돈, 그리고 메모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여기가 누나 집이야. 이제 춥지 않지? 배고프지 않지?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죽기 직전에 먹다 남긴 그 컵라면 국물이 생각나서 스테이크도 와인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골함 앞에 컵라면을 놓고 저도 바닥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라면을 꾸역꾸역 삼키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겠다고.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민수의 유골함을 안고 그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제 체온으로 미지근해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이 잠겨 쇳소리가 났지만 정신만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장례 준비를 해주세요. 제 동생 김민수님의 장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쉬운 일을 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제 지위와 재력에 걸맞게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의 특실로 잡혔습니다. 복도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협회장. 화려한 리본에 적힌 이름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의 동생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거칠에 인사를 하러 왔겠지요. 그 동생이 평생 어떤 지옥 속에서 살다 갔는지, 상주인 제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민수는 회사 인사카드에 붙어 있던 증명사진을 확대한 것이라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낯선 얼굴을 어루만지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너무 늦게 해줘서 미안해. 햄버거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로하며 건네는 말들이 송곳이 되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수가 제 회사 창고에서 짐을 나르다 병을 얻은 것도, 고시원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고독사한 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위로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화장실로 도망쳐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상복 입은 여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동생의 시신을 팔아 동정을 구걸하는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는 민수의 삐삐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가끔 만지작거릴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투박한 질감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저는 회사 이사회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접견실에 모인 그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낡은 삐삐와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사임이라니요? 충격이 크신 건 알겠지만. 이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삐삐가 제 사직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말하던 김수진은 실은 30년 전 서울역에 장애인 동생을 갖다 버린 파렴치한입니다. 성공을 위해 혈육을 버리고 제외하고도 모른 척 방치의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입니다. 접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제 치부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1998년 겨울의 그날부터 고시원에서 동생을 발견한 그날까지 제 입으로 뱉어내는 진실이 너무나 추악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김민수의 누나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생은 민수처럼 가난과 외로움 속에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민수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보내주던 날, 저는 민수가 그토록 좋아하던 햄버거 세트를 사서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만큼 이제는 내가 너를 기다리며 살겠다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이 냄새나는 진실이.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세상에 꺼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저도 알아요. 사는 게 참 지옥 같을 때가 있죠. IMF 때처럼 지금도 경기가 어렵고 다들 살기 팍팍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가족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 명예, 그거 다 신기루입니다. 따뜻한 밥상 머리에 마주보고 앉아 맛있다고 웃어주는 가족이 없다면 펜트하우스도 그냥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들도 명품 가방들도 다 정리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민수의 사진 한 장과 이 고장난 삐삐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지난 30년 중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모습으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습니까? 사소한 다툼으로 등 돌린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나중에 하다가 저처럼 30년 뒤에 차가운 유골함을 안고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저처럼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민수야. 내 동생 민수야. 누나가 이제 매일매일 너 보러 갈게. 내가 좋아하던 불고기 버거 사들고 내가 심심하지 않게 옛날 얘기도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추운 데서 떨지 말고 배고파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친구들이랑 맘껏 뛰어놀고 있어.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누나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다 갚고 깨끗해진 몸으로 너한테 갈 때까지. 그때 만나면. 그때는 누나 손 절대 놓지 마. 누나가 꽉 잡고 절대 안 놓을게. 사랑한다, 내 동생. 정말 미안하고 사무치게 사랑한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와 같은 후회가 없기를,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